돈을 건네고 난 뒤 사위의 얼굴은 낯설 만큼 달라졌다. 예전엔 늘 미소를 띠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허리를 굽히던 그가 이제는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흘겨보았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뚜렷하게 달라졌다. 작은 부탁에도 짜증을 내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딸아이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라며 애써 감싸줬지만 내 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 그냥 요즘 힘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했지만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내 마음속에서도 서서히 불안이 자라났다. 내가 건넨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집장만을 하겠다더니 그 얘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위는 퇴근하고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사위가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돈이란 게 말이야. 써야 돈이지. 쥐고 있으면 뭐가 남아? 그는 내게 향해 뱉듯이 말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마치 내가 건넨 돈이 이미 그의 손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손을 탁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차가운지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며칠 뒤 이웃에게서 우연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사위분,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돈 좀 빌리러 다닌다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넉넉한 돈을 건네줬는데 왜 또 빚을 지는 걸까?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손사래를 치며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결국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다. 사위가 건넨 돈을 투자한다며 모조리 주식과 사업에 쏟아부었고 그마저도 손실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 돈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가족의 평화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남편 없이 살아오며 오직 딸 하나만을 의지해 버텨왔는데 이제 딸마저도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 우리 모녀의 삶을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사위는 점점 더 집에 붙어 있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곧장 술집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도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짜증을 냈다. 어머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 돈이잖아요. 그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내 돈. 평생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을 그는 한순간에 자기 것이라 치부하고 있었다. 딸은 울며 달래려 했지만 사위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밤마다 집안은 싸움 소리로 가득 찼다. 왜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냐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사위는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내리쳤다. 내가 번 돈인데 왜 참견이야? 장모님 돈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집안 돈이잖아.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내가 건넨 돈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꼭 닫고 귀를 막았지만 울음소리는 벽을 넘어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다. 갚을 돈은 언제쯤 될까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린 걸까? 딸은 곧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남긴 채 돌아갔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우리 집안은 보통 일이 아닌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날 이후 빚 독촉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을 떨었고 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만 졸였다. 엄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딸의 눈물 어린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던가? 평생 모은 돈을 사위에게 넘겨준 그 순간, 나는 우리 모녀의 운명을 함께 건네고 있었던 것이다. 사위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사업이란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곧 대박납니다. 그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확신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손은 늘 술 냄새가 났다. 딸은 그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지만 그는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사라지고 오로지 욕망과 허망한 꿈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견딜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아버지 없이 내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이다. 제발 허투루 쓰지 말아라. 그러자 사위는 비웃듯 웃었다. 장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장모님 노후까지 책임질 테니까. 그러나 그 눈빛에는 책임감 대신 조롱이 서려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를 존중하던 사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닌 돈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밥상머리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딸의 얼굴은 늘 창백했다. 손주마저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나는 그 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내 선택이 아이의 삶까지 흔들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랑하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아이에게조차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딸이 내 방을 찾아와 흐느꼈다. 엄마, 나 이혼해야 할까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위가 미워도 그와 맺어진 인연은 내 딸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무너진 신뢰와 상처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어루만졌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엄마는 내 편이다. 그 말이 내 마음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빚 독촉이 닥쳤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더는 못 참습니다. 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그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사위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다. 그때 딸이 울부짖듯 말했다. 당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양심이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빚 독촉이 닥쳤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더는 못 참습니다. 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그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사위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다. 그때 딸이 울부짖듯 말했다. 당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양심이 있어? 사위의 폭언이 있던 다음 날,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였다.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들이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다. 빚 갚으라고 전해라.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주는 겁에 질려 내 품으로 달려왔고 딸은 창백한 얼굴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 순간 우리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다.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벽 속에 갇힌 감옥 같았다. 사위는 그날 밤에도 술에 취해 들어왔다. 문 앞에서 욕설을 퍼붓던 사내들을 보고도 태연한 얼굴이었다.
걱정하지 마요. 다 해결할 거니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딸은 그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다. 당신이 무슨 수로 해결해? 우리 다 망하고 있어. 하지만 사위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의 태도에서 책임감은 사라지고 오직 현실을 부정하려는 무책임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독촉은 더 심해졌다. 전화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고 낯선 이들의 방문은 잦아졌다. 딸은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초췌해져 갔다. 손주는 어린 나이에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자꾸만 잠에서 깨어 울었다. 나는 그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울었다. 내가 돈만 건네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평범한 웃음을 잃지 않았을 텐데. 나는 사위를 붙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라도 그만두자.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지 않겠니? 그러나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장모님, 큰일 날 소리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망한 희망에 매달린 자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더는 기회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한기가 흘러내렸다. 딸은 점점 무너져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아무 힘도 없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나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내 딸이 이제 삶의 끝마저 놓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으. 내가 무너지면 아이는 어떡하니?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다. 그날 밤 사위는 또다시 늦게 돌아왔다. 술에 절어 들어와서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나만 욕해. 장모님도 나를 의심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책임을 져야지.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장모님이 뭘 알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 울부짖음은 곧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며칠 후 결국 사위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그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회사에서는 그를 곱게 볼 리 없었다. 결국 사위는 직장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술은 날마다 더 짙어졌고 손에 쥔 담배는 줄어들 줄 몰랐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젊은 가장이 아니라 파멸을 향해 내달리는 그림자 같았다. 집 안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딸은 말을 아꼈고 손주는 어린 마음에도 위축돼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건 숨길 수 없었다. 매일같이 울리는 전화벨은 모두에게 공포였다. 종종 전화기를 뽑아두기도 했지만 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무너진 걸까?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걸까? 어느 날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해야 할까 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삶을 위해선 끊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손주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어떤 상처를 안게 될까? 나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 행복이 먼저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라. 감정만으로는 안 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밤 사위가 술에 취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나를 왜 못 믿어? 내가 다 해낼 수 있는데 왜? 그의 외침은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절박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젠 그만해. 우리를 더 망치지 마라. 순간 사위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손등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그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점점 더 무너져 갔다. 사위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독촉은 거세졌다. 딸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손주는 엄마 품에 안겨 울기만 했다. 나는 밤마다 기도했다. 제발 이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 그러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답은 내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시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집 떠나자. 여기선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그러나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가진 돈은 이미 사라졌고 사위의 빚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딸을 껴안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더는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사위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행방은 묘연했다. 독촉 전화는 여전히 쏟아졌고 사람들은 사위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안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딸은 매일 눈물로 지새웠고 손주는 아빠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가 왜 그날 그 돈을 줬을까? 내 선택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걸까? 사위가 집을 떠난 지 보름째 되는 날, 결국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거친 얼굴의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빚쟁이가 어디 있어? 그들의 고함에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딸은 나를 붙잡고 떨었다. 나는 온몸을 떨며 말했다. 여긴 없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눈빛을 남긴 채 나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더 큰 화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사위는 돌아오지 않았고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딸과 손주는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평생 모은 돈을 건넨 그날부터 시작된 파국은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밤을 메웠다. 사위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갔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딸은 점점 더 말라갔고 손주는 아빠를 기다리며 매일 현관문을 바라봤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집안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희망도 없었다. 대신 전화벨 소리와 두려움만이 우리를 감쌌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위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딸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눈물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마지막 희망조차 잃어버린 듯 했다. 며칠 뒤 딸과 나는 경찰서를 찾았다. 쇠창살 너머의 사위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딸은 울먹이며 물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겼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사위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의 잘못은 우리 가족의 몫이 되어 돌아왔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집은 망했대.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줄이야. 세상은 잔혹했고 나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다. 딸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었다. 동정과 멸시가 섞인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사직서를 내고 집에 틀어박혔다. 손주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나는 어떻게든 아이에게 웃음을 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이는 자꾸만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어느 날 딸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 그 말이 가장 두려웠다. 눈물을 흘릴 힘조차 잃어버린 딸의 모습은 생기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해.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나 자신조차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사위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몇 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는 않았다. 남은 건 빚더미와 망가진 가족뿐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날 그 돈을 줬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후회가 나를 짓눌렀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와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숨이 막혔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다. 이제라도 딸과 손주를 지켜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은 완전히 끝나버린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려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버텨냈다. 딸에게도 말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해. 내가 주저앉으면 아이는 영영 웃음을 잃을 거야. 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것이 내게는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손주는 여전히 아빠를 찾았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멀리 갔단다. 하지만 너를 많이 사랑해.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나는 매일 그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자 책임이었다. 이웃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비난과 동정 속에서도 나는 살아야 했다.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견딜 수 있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었다.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후회가 몰려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돈은 잃었지만 아직 딸이 있고 손주가 있다. 이것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두 손을 모았다. 부디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주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왔다. 그 모습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건네던 그날의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이야기를 남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믿음과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나의 아픔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해야 한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이 무너지는 절망을 겪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내 딸과 손주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